지금 4월 총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선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올바른 원칙과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사안이나 대상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려면 그 입장의 근거나 잣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럴 때만이 그 입장의 근거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나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선거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난무하고 있고 특히 어, 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대변되는 그 위성정당의 진보당이나 여러 정당들이 참여하면서 그걸 둘러싼 논란들이 지금 여러 가지 민주노총 내부도 분열시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진영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선거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볼셰비키의 원칙을 우리의 입장으로 정하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소비에트가 해체됐다고 러시아 혁명이 낡은 것이 아니듯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레닌과 볼셰비키의 선거 원칙과 전술을 우리의 방침으로 삼는 것은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고하게 우리의 원칙과 입장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뭐 막스주의 어떤 막스레닌주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만은 아니고요. 예. 그 레닌과 볼셰비키의 입장이 여전히 자본주의 선거제도와 의회에 대해 진보적 인류가 견지해야 될 가장 올바르고 풍부한 입장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총선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를 뒷받침하는 의회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봉건제의 어떤 산출되지 않는 절대 권력에 맞서서 보통 선거제는 진보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뭐 유월항쟁으로 대변되듯이 그 군부 독재에 맞서서 직선제는 진보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보통 선거제가 이렇게 확립된 오늘날 의회제도는 어떤 양당 체제라는 어떤 그런 제도 형식을 통해서 자본주의 권력을 영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엥겔스도 과거에 이미 보통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누가 우리를 지배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만적 수단이야. 뭐 이렇게 신랄한 어조로 자본주의 선거의 본질을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실제 엥겔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선을 보면 이제 누가 더 부패하고 파렴치한지,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고 인민대중을 잘 속이는지, 그런 또는 또 이전 투구, 출세의 장, 뭐 이런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로부터 선거는 뭐 나하고는 무관한 저들만의 잔치니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뭐 참여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죠. 여전히 뭐 선거는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 질서를 합법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장이 되었지만 그리고 선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혐오, 무관심과 혐오가 팽배하지만 그럼에도 대중들의 정책 관심이 집중되고 그 선거를 통해서도 권력이 재편되고 그다음에 선거 결과가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삶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자익 공산주의 소합병이죠. 거기서 의회제도가 역사적으로 패물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패물이 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의회제도가 역사적으로 패물이 됐다. 의회나 의회제도가. 이 말은 선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의회 내에서 의석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다수당이 되거나 선거로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진보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변모시키는 것은 선거에 대한 환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뭐 볼셰비키 원칙이어서만이 아니고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가 희극적으로나 비극적으로 말해주는 보여주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3인당이나 뭐 영노동당이나 이런 좀 진보적이라고 했던 그런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서 노동자들의 진보적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들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으로 타락했고 심지어는 뭐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약간 대변자가 돼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침략, 약탈전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3인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막스와 엥겔스가 주도해서 만든 당인 거죠. 독일 3인당은 2차 세계대전 막스나 엥겔스 사후에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 이런 수정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어, 제국지 전쟁을 지지하면서 전쟁을 찬성해 버렸죠.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독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그 독일 3인당에서 분화하면서 공산당을 만들었던 그 지도자들 칼 리프크네이트나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사람들을 참살하고 독일 혁명을 문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노동당은 뭐 제3의 길로 악명이 높죠. 근데 이 당도 처음에 뭐 진보적인 정당이었죠. 공산당도 내부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고 이런 당이 지금 신자유주의 천병이 됐고 영국의 그런 보수당과 더불어서 영국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그런 굳건한 지주가 돼버렸죠.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학살하는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를 지지하는 그런 극우 파쇼적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 뭐 그리스에서 뭐 급진 자파연합 이러면 되게 진보적인 것 같은데 시프라스가 대통령이 됐는데 뭐 집권하자마자 바로 IMF나 뭐 유럽 네, 그런 금융자본 그런 국제 금융자본이나 제국주의의 굴종에서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긴축 정책에 앞장서다가 바로 파산해 버렸죠. 그다음에 뭐 공산당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선거와 집권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해 보겠다는 그런 유럽 거뮤니 정당들도 대다수 타락했고요. 예. 사실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을 탄생한 볼셰비키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국제 제국주의 침략과 반동들의 내전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독일 파시즘을 분명한 분쇄한 영웅적인 정당이었으나 스탈린 사후에 수정주의자인 프루시초프가 집권하고 그 이후로 평화이행 노선,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선을 폐기하고 전 인민의 국가 노선, 그다음에 제국주의와 투쟁을 회피하고 투항해버리고 그다음에 해빙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 문화 공세에 굴복하고 이런 우경 노선을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자본주의 어떤 이윤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을 강화하고 이렇게 우경 노선을 계속하다가 고르바초프 때 이제 정점에 그 우경 노선이 정점에 달해서 부르주아 다당제를 승인하고 사유화를 도입 하고 나서 결국 옐친 도당에서 자본주의로 복귀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런 수정주의 경향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도 많이 분열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어떤 실질적인 건설자인 스탈린을 악망하면서 소비에트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그러면서 서구 유럽에서도 어떤 기존 소비에트를 모델로 하는 그런 혁명적 운동이 아니라 되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혁명적 전망은 사실상 포기한 그런 무정부주의적이고 반혁명적인 신자파 다원주의 사상이 창궐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유럽이나 미국을 풍미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련 해체 이후에 풍미하면서 오늘날 그런 신자파 다원주의 노선들이 어,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진보 세력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운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유럽 커뮤니즘 하면 뭐 유럽의 어떤 일부 공산당에만 영향을 미친 것 사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기존의 어떤 수정주의하든 공산주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공산당이나 뭐 이탈리아 공산당 뭐 이런 데서 유럽 커뮤니즘이 또 출발하긴 했는데 그런 사실은 그 스페인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크 독재에 맞서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과 더불어서 영웅적으로 싸웠지만 어떤 프랑크 독재를 지원하는 제국주의 어떤 힘에 밀려서 비극적으로 패배했죠. 이런 패배의 결과 충격을 받고 어떤 패배, 청산주의 이런 데 빠져버리고 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우경화 영향을 받아서 막스주의 어떤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유럽 코뮤니즘 정당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람시의 어떤 혁명적 전통을 이어받은 이탈리아 공산당 같은 경우에도 유럽 코뮤니즘 정당으로 타락했는데 사실 계속 우경화를 지속하다가 소련 해체 이후에는 어, 사회민주주의 국민정당인 좌파민주당으로 탈색했고 2006년도에 좌파민주당은 또 아주 계급 타협인 올리브 동맹으로 그때 베를루스코니가 되게 우경적인 우파 정당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정당에 반대하는 연합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떤 미국식 어떤 민주당을 지향하면서 실제 집권을 했었는데 결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그다음에 아프간과 레바논에 파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제국주의 침략에 앞장서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베를루스코니한테 권력을 빼앗겼죠. 그다음에 소련 망한 이후에 공산당의 우경화를 반대하면서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이 들어섰는데 이 재건공산당도 이런 그 좌파민주당과 연정에 참여하면서 이 연정 유지를 위해서 이 좌파민주당의 그런 종속된 이중대가 돼서 동반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본 공산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키무라 고라고 해서 사람이 어떤 조선의 어떤 빨치산을 이렇게 를 형상화한 그런 시를 보면 대단히 어떤 대서사시를 썼던 위대한 청년 공산주의자였죠. 그런 그 공산당을 배출하고 40년대, 50년대 아주 그 영웅적으로 투쟁했던 일본 공산당이 중소 분쟁 당시에는 초기에는 프루시초프 편을 안 들고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했는데 이후에는 프루시초프 수정주의 입장으로 우경화가 돼서 소련 공산당을 지지하고 결국은 그 천황제를 지지하고 조선을 반대하는 반공 기회주의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거의 뭐 의회주의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그 1970년 하면 그 아옌데의 비극이죠. 70년대 선거로 권력을 잡았는데 73년에 미제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 군부 세력들의 쿠데타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게 됐죠. 어, 이런 아옌데의 사례를 봐도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 현대 자본주의에서 선거를 통한 권력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저는 권력을 잡음으로써 어떤 우리들의 어떤 힘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거를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제국주의나 내부 어떤 반혁명 세력들의 그런 공세를 분쇄하지 못한다고 하면 혁명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 볼리바르 혁명, 21세기 사회주의 실험으로 유명한 차베스의 권력 장악으로 시작한 베네수엘라 혁명을 보더라도 차베스로부터 지금 마두로까지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 어떤 미제의 어떤 그런 주구들에 의해서 야당들, 반혁명적 야당들의 준동에 의해서 계속 권력 그런 투쟁들이 반혁명 투쟁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혁명도 전면적인 어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나가고 반혁명 세력들을 프롤레타리아 어떤 민중의 독재로 진압하지 못하고 혁명이 중도 반단한다고 하면 서방이나 내부 반혁명 세력들에 의해서 레짐 체인지, 권력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스나 엥겔스가 파리 코민의 교훈을 보면서 관료, 군사, 국가 기구를 파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레닌도 혁명의 근본 문제는 국가 권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21세기라고 해서 이런 교훈들이 뭐 틀리지 않았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도 진보 정당들이 뭐 단독으로나 뭐 또는 연립으로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뭐 권력을 잡기도 어렵겠지만 이 상태로 미제국주의 어떤 군대의 진주나 미국의 어떤 정치, 군사, 문화 그 모든 영역에 대한 어떤 그런 압도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한미, 미란, 군사동맹 체제, 그 다음에 국내외 재벌의 대기업이나 뭐 기업,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유, 은행 소유, 그 다음에 뭐 국정원 같은 그런 파쇼, 기구,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같은 반민주 악법이나 뭐 노동악법, 그다음에 조중동이나 뭐 여러 가지 종편 이런 언론기관 이런 것들을 이런 기관 국가관료기구나 재반, 억압, 통제장치 뭐 이런 것들 내버려 둔다고 하면 혁명적 조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진보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이제 볼셰비키의 어떤 그런 아주 풍부하고 다채로운 그런 의회투쟁의 경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예. 근데 뭐 아까 그 지금까지 선거가 역사적으로 어떤 패물이 됐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 선거를 장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역사적 패물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가 역사적으로 패물이 됐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패물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인민 대중에 있어서는 좀 아주 진보적인 각성된 사람들이 야 선거는 필요 없어. 선거를 해봤자 비슷한 놈들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관심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중들이 선거에 대해 그런 그 선거주의가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여전히 많은 대중들은 이런 부르주아 정치 세력들, 양당 체제에 대해서 기만당하고 배신당하면서 정치 혐오와 불신에 어, 사로잡혀 있지만 어, 여전히 어, 정권 교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로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어떤 인물 교체에 대해서 많이 또 열광을 하기도 하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선거에 기권해야 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뭐 가능하다면 후보 전술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후보 전술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라는 그런 열려진 정책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간에서 어떤 노동자나 민중들의 입장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부르주아의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폭로, 규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레닌과 볼셰비키가 선거에 참여하던 시기는 지금 상황하고 많이 좀 다르죠. 당시에는 그 러시아의 권력은 봉건 짜르 권력이었고 러시아는 그 절대 권력 체제이고 유럽 그 반동의 보루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또 금융적으로는 프랑스에 종속돼 있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상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뭐 이런 데서는 도시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거대한 공장에 집중되면서 뭐 푸츠로프 공장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인가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노동자들이 되게 대단히 비참한 조건 내에서 노동하고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합법적인 노동조합도 없었죠. 그다음에 일부 대도시와 달리 그 절대 다수의 70%인가 80% 이상은 농민들이었죠. 그래서 그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어떤 봉건 절대 군주 체제의 어떤 저발전으로 인해서 노동자 민중이 고통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이중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아주 제국주의 어떤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1905년 러시아에서 1차 봉기가 일어나니까 짜르 체제가 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계속되는 어떤 봉기나 앞으로 진행될 봉기를 막기 위해서 되게 기만적인 양보 조치를 취하는데 당시에는 어떤 짜르의 어떤 총리로 있었던 불리긴의 이름을 따라서 불리긴 의회를 1906년도에 그 봉기를 진압하고 나서 의회를 만들었죠. 근데 이 불리긴 의회는 뭐 오늘날 같은 그런 보편적인 선거는 아니었고
의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황제가 법률안을 승인해요. 그다음에 해상권도 가질 수 있는 황제가 그런 자문의의 격이었고 그다음에 재산회에서 투표권이 차등 지급되는 거 지주들은 뭐 10표 이상 가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꾸리아라고 해서 그 선거구가 나눠져 있었어요. 노동자 선거구 꾸리아. 그다음에 지주들의 선거구, 농민들의 선거구 이렇게 도시와 농촌 지역구가 분리돼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랬었죠. 그다음에 직선제가 아니었고 3층 중층 간선제였죠. 그래서 레닌은 그런 불리긴 의회의 어떤 초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그래서 볼셰비키는 당시에 이런 불리기누의 초안에 대해서 무장봉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대하고 무장투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다음에 1차 두마에서 4차 두마가 혁명이 패배하고 나서 뭐 1차 두마에서부터 4차 두마가 어, 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분리기능의 초안보다 약간 진전된 내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성격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때도 계속 보이코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레닌은 이후에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회주의 어떤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몇몇이 선거에 진출해서 사후에 레닌이 그 입장을 승인하기도 했고요. 볼셰비키가. 근데 레닌은 이런 1905년도에 선거에 무장봉기의 시기에 선거에 보이콧 한 것은 오류였지만 혁명이 무장봉기가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이콧을 한 것은 완전히 오류였다. 아주 심각한 오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닌은 보이콧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선거를 기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동을 아주 10배나 강화하고 도처에서 집회를 조직하고 파업을 이렇게 대량 대중 파업을 조직하면서 오히려 선거를 이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대중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뭐 그런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자당 내에서 여러 가지 멘셰비키와 볼셰비키가 아주 당이 완전히 분열된 것은 아니지만 대립 갈등하고 있었는데 볼셰비키 당 내에서도 선거를 둘러싸고 그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대립했어요. 하나는 청산파라고 해서 아니 비합법 운동을 다 청산하고 다 의회 활동을 전면화하자 뭐 이런 세력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의회 합법적 공간을 활용하지 말고 의회를 완전히 참여하지 말고 그 아주 반동적인 시기니까 완전히 기권해서 비합 활동에 종사하자 이런 소환파 의원들을 소환하자 이거예요. 이런 양 기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레닌과 볼셰비키당은 이런 양 편향에 대해서 어, 투쟁하면서 자신의 올바른 입장들을 정립을 해갔고요. 예. 근데 사실 뭐 이런 레닌과 볼셰비키 입장을 볼셰비키가 당시 선거에 참여하던 시기는 지금의 어떤 선거제도가 아주 발전한 보통 선거제도가 확립된 지금 상황과는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이렇게 삼거나 교훈으로 삼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짜리즘이라는 어떤 절대 군주제의 그런 불법적인 조건 내에서도 그런 합법적인 대중공간을 적극 비집고 들어가서 선거투쟁을 대중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의회, 국회 연단을 그 혁명적인 활동의 어떤 전형으로 만든 그런 원칙. 그 다음에 선거를 하면서도 그 기준이나 전순이나 또 선거에서의 또 선거 연대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원칙과 조건들은 더욱더 아주 풍부하게 우리 활동의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볼셰비키에게 부자 선거 참전은 사실은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볼셰비키는 어떻게 의회를 활용하였는가 하잖아요. 볼셰비키는 어떻게 의회를 모든 것으로 사고했는가? 볼셰비키는 어떻게 의회를 전략으로 사고했는가? 볼셰비키는 어떻게 의회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사고했는가? 이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활용 수단에 불과했고, 음,
언제나 선거는 전술이고 수단이었다는 거죠. 혁명이라는 목표를 예. 그래서 볼셰비키는 어떤 입장을 보면 선거운동을 선전선동을 위한 기회로, 그다음에 대중을 조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지 단순하게 의석 몇 개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격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선거운동 자체 대단히 중요한데 당선되기 위하여 사회주의의 혁명적 관점을 숨기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혁명의 순수성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다예프라는 당시 볼셰비키 의원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볼셰비키는 어떻게 의회를 활용하였는가. 이 책을 지금이라도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의원단이 진보 정당의 의원이 되는 사람이든 뭐 후보자가 되는 사람이든 누구든 아니면 선거 투쟁을 하는 사람이든 대단한 어떤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내용을 더 보시면 선거민주당과 협정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 협정은 때로 맺을 수 있지만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독자적 임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나머지는 종속되는 것이다. 그다음 계급 투쟁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운동의 어떤 자주성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과 또 어떤 통일전선이나 선거협정 이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견지하기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대중성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셰비키의 어떤 사례들이나 여러 가지 막수주의 어떤 원칙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혁명적 자주성과 독자성 이런 걸 갖는 것은 영원한 운동의 원칙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대중들로부터 어떤 고립을 자처하거나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중운동과 담을 쌓는 어떤 분파주의에 빠지거나 종파주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확립이 됐고요. 그래서 막스주의는 그 종파주의와 분파주의를 거부하는데 어디서나 현존의 사회 상태 및 정치 상태에 반대하는 모든 혁명운동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운동의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에 운동의 자주성과 혁명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면하는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 당시의 주적들, 최고 나쁜 적들에 맞서서 광범위한 투쟁 통일전선을 구축하지만 동시에 이 제휴 세력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분명하게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어, 공산주의자들은 당시에 어, 사회민주당하고 제휴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혁명의 그 전통에서 유래하는 문구나 환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자유, 평등, 박애 이런 문구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어떤 착취와 거래의 자유가 돼버렸고 계급 모순을 은폐하는 박애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계급 협조나 파회적 입장을 설파하는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독일은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독일에서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는데 사실은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어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중적으로 등장하고 계급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걸 보면서 독일의 부르주아지들은 애초부터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노동자 투쟁과 공건 세력들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입장을 취했는데 그래서 막스 엥겔스는 독일에서 부르주아지들이 공건제에 맞서서 부르주아에 맞서서 혁명적으로 싸울 때는 그들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에 맞서서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공산주의자는 사회의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사적 소유 철폐라는 운동의 근본 문제를 항상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은 계속 뭐 진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막생겔스가 동맹, 여기는 공산주의 동맹이죠. 동맹에 보내는 중앙위원회의 1850년 3월의 호소를 보면 되게 이게 유명한 글이에요. 소부르자와 민주주의 당파에 대한 혁명적 노동자의 관계는 혁명적 노동자당은 자신이 전복하고자 하는 분파에 대항할 때는 이들 민주주의 당파와 공동고조를 취하는데 이들 민주주의 당파가 전진을 멈출 때는 언제나 이들과 반대에 싸운다는 거죠. 선거에서도 이런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이 모든 곳에서 이 독자적인 노동자 계급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를 세우고 자신의 정책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만큼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지 역량을 가늠해야 되고 어,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혁명적 입장과 자신들의 당의 관점이 아주 공공연하게 대중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근데 사표 논리가 나왔어요. 재밌는 것이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 당파를 분열시킨다. 더 나쁜 주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반동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 투표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자들의 허튼 소리에 농락당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문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심지어는 그 노동자들이 어떤 독자적인 어떤 후보 전술을 씀으로써 그 반동들이 대의 기간에 들어감으로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불이익보다도 노동자들이 이루게 되는 어떤 독자성을 취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더 긍정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당파들이 반동파들의 어떤 그런 득세에 대해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민주주의 파들이 제대로 이 반동파에 맞서 싸웠다고 하면 선거에서 반동파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리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사표론, 이거는 사표 논리 이런 것 자체는 대단히 허튼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운동의 어떤 독자성을 세우는 문제와 그런 독자성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최악의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게 되면 또 대중들이 그런 혁명적 세력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볼 우려도 있는 거죠. 그렇게 사실 현실에서는 원칙을 세우는 문제와 어떤 선거협정 이런 문제 사이에 어떤 딜레마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선거협정 문제가 주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도 레닌과 볼셰비키는 어떤 협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떤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정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극우 반동 흑백인종 이런 세력이 있어요. 이들은 짜리즘을 뒷받침하죠. 근데 짜리즘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지주 세력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당시 공건 체제. 그러니까 짜르가 가지는 황제가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대왕이라고 왕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백인종은 아주 극우 반동인데 이런 지주들이나 짜리즘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공급파들이에요. 반정부파들인데 이런 세력들은 제일 앞에 카데트가 있어요. 입헌민주당. 이들은 짜리즘의 이 절대군주제에는 반대하지만 짜리즘을 혁명적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짜르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자고 하는 주장 세력들이에요.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투르도비키라고 해서 뭐 인민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 내에도 여러 세력들 나눠지고 있는데 부르주아 민주주의파가 있고 그 다음에 맨셰비키와 볼셰비키로 나눠지지만 당시에는 분열되기 전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파 세 개, 나중에 네 개 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셰비키는 제가 지난번 착각해서 주타방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를 했는데 이 극우 반동 세력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타도의 대상인 거죠. 그러면 카데트는 어떻겠어요?
이들은 주타방이라고 해서 주요 타격 방향이에요. 그 짜리즘은 분쇄의 대상이지만 이 카데트는 주요 타격 세력이 주타방. 왜냐하면 이들을 타격하지 못하면 노동자 민중들이 이들에게 환상을 가지게 되고 이들 때문에 짜리즘 절대군주제를 에 대한 어떤 투쟁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타격해야 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여러 가지 세력은 나눠지지만 그, 그 인민주의자들은 짜리즘을 타도하고 한다고 주장하고 농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지만 또 되게 소부리자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 한계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운동진영에서는 지금도 뭐 마치 사퇴하지 않는 후보 전술, 무조건적인 독자 전술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무조건적인 원칙이고 고정불변한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매번 사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편향이 있는데 사실은 레닌과 볼셰비키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전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레닌은 그 뭐 의회 크레틴병이라고 해서 의회주의의 병에 걸린 그런 우경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 비판하면서도 국회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고 어떤 타협도 없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닌과 볼셰비키에게는 타협, 타협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투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타협. 그 다음에 일부 전진이나 후퇴.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타협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신적인 타협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볼셰비키는 정책 책략도 혁명이란 목표를 위해서는 정책 책략 이런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이런 협정의 원칙과 기준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쿠리아라고 해서 선거구가 노동자 선거구, 도시 막 이렇게 지주 선거 나눠지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자 선거구는 예, 대표를 아주 적었어요, 숫자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내에서는 오히려 되게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많이 결집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동적 세력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 레닌은 이런 선거구에서는 사퇴하지 않고까지 자신의 입장을 계속 관철을 하면서 견제하며 가는 것이 올바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 그 다음에 이 선거의 어떤 낮은 단계에서는 오히려 그 가나 독자성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높은 단계에서는 오히려 그 반동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공동의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뭐 선거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선거 협정조차도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회민주당의 어떤 자주적이고 계급적 입장이 오히려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카데트와 사회민주당의 명부를 대중에게 추천하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계급적 입장과 정책적 구별이 혼란해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사소한 국회의석 때문에 국회의석을 자유주의자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 어떤 입장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계급투쟁이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입장들이 의회 제도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우려들을 어, 한편으로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의 어떤 2단계 선거에서 그 혁명적 세력들은 그 개드파라고 얘기하는데 낮은 단계, 2단계 선거, 지금 결선 투표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이때 우리도 그래서 사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야지만 사표 논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그 결선 투표제 이런 2단계 선거에서 개드파들은 낮은 단계에서는 어떠한 협정이나 공동 후보 명부조차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높은 단계에서는 부분적인 협정은 용인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회주의자인 조레스파는 낮은 단계에서도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닌은 연대연합이나 선거협정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정부 세력들과의 어떤 연대연합이죠. 근데 그 반정부 세력들 내에서도 입헌민주당 세력이 아닌 농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회혁명당 세력들과의 어떤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연대연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볼셰비키 아니 맨셰비키 같은 경우에는 입헌민주당 짜리즘을 무너뜨려야 하는 부자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이기 때문에 입헌민주주의 세력들하고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은 맨셰비키와 볼셰비키가 혁명의 어떤 뭘 원칙을 둘러싸고 분열된 하나 중요한 어떤 하나의 계기나 뭐 근거가 되기도 하죠. 맨셰비키는 그런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에서는 야당은 자본주의의 어떤 발전 속에서 노자 간의 모순이 아, 첨예화돼서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는 걸 기다리면서 철저한 야당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1902년 2월 혁명이 지나고 나서는 그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고도 야당으로 그 혁명을 계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볼셰비크 혁명을 소비에트 혁명을 반대하고 역사의 반동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근데 레닌은 반대로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라 할지라도 유럽의 어떤 부르주아들의 어떤 반동적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 그, 그 혁명의 주도권을 부르주아에게 넘겨서는 안 되고 프롤레타리아와 그 농민들이 계급 동맹을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철저한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권력 형태가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레닌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칼 리프크네이트가 노동자 의원으로 독일의 어떤 의회 내에서 혁명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뭐 리프크네이트는 의회 내에서도 우리는 내전을 통해서 당신들을 타도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혁명적인 연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닌은 어떤 리프크네이트의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그 의석이라는 견지에서도 공동회적인 반동파에 대항하여 동맹자를 끌어들인다는 견지에서도 부르주아 반정부 당과의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리프크네이트는 동맹자는 본성을 숨긴 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신의 진영에 넣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폭로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프롤레타 당의 아주 장기적이고 보다 심한 임무를 망각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찰적 정치가의 어처구니 없는 가혹한 무단 정책과 뭐 사회주의 탄압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억압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단히 가혹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중들이 혼란스러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협정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친구와 형제로서 우리에게 빌붙는 적들, 그러한 적들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는 선거에서 뭐 프롤레타 독재라는 어떤 최대 강령 이런 목표는 계속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 강령, 최소 강령을 중심에 내걸고 투쟁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기본 방침이
그 짜리즘에 맞서는 민주적 공화제였어요. 그 다음에 10시간 노동제였고, 지주의 모든 토지의 몰수였어요. 지금 진보 정당들보다 더 급진적이지 않아요? 지주의 모든 토지의 몰수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지금은 거의 부르주아지들이 지주인데 그 다- 토지의 어떤 국유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자 그 의원단의 경험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볼셰비키는 어떻게 의회를 활용하였나 이 책을 보면 노동자 그 엄혹한 조건 내에서 의회에 짜리짐의 어떤 의회에 6명이 진출을 했는데 볼셰비키 그 중에 하나는 프락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프락지 때문에 많은 사람 잡혀가게 됐는데 나머지 의원단들은 의회라는 공간을 되게 혁명적으로 활용하면서 결국은 제국주의 전쟁이 터졌을 때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서 내전하자 뭐 이런 주장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의원단 5명 프락지를 제외한 전원이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정부 연설을 대단히 효과적인 선동의 수단이라고 많이 그 강조를 했는데 이들은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이들이 지배하는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의 화살을 날렸고 현 체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혁명적 공격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 의회 연단을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박력 있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현 체제를 폭로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정부 질문하면서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이렇게 대정부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런 어떤 짜리즘의 압제와 경찰의 어떤 폭력 이런 질서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절대적으로 저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폭로하고 이럼으로써 대중들이 각성하고 이걸 통해서 짜리즘과 발전하는 러시아 자본주의에 맞서서 투쟁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전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셰비키 노동자 의원단은 철저하게 어떤 개별적으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당의 통제와 원칙과 방침을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의원단은 비합법 운동과 합법 운동을 연결시키고 당과 그 노동 대중 운동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볼셰비키 의원단의 경험은 한국의 진보 정당 운동에서도 그 일부 원리가 차용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당직, 공직, 겸직, 금지 조항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있었죠. 저는 어찌 보면 되게 형식적인 것 같은데 혁명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뭐 하나로 통합된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안 될 텐데 아무튼 이러한 원리를 차용하기도 했고요. 의원이 당 위에 설까 봐.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노동자 평균 임금을 넘는 세비를 당에 반납했어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건 하나의 볼셰비키 의원단의 경험을 지금도 많이 사용한 거죠. 근데 기층 노동자 민중의 철저한 대리죠. 대리인으로 국회에서 그런 계급투쟁, 대중투쟁의 선도자가 되어야 하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이런 한국에서 민주노동당을 거치면서 통합진보당 어떤 비례대표 선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서로 국회의원 후보가 되겠다고 심각한 분열상을 보였고 그걸 통해서 당이 종북몰이 공세가 또 외부로부터 내부에서 먼저 제기하고 외부로 들어오면서 당이 해체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 유호정의 어떤 탈당 사례에서 보듯이 아주 출세주의, 의회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그런 볼셰비키 의원단의 경험들은 지금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연합정당 뭐 이것에 대해서 연대연합이다, 위성정당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뭐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선거연합의 대상이 되는 세력들은 반정부파들 중에서의 하나나 또 또는 둘의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민주당이 반정부파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지금 뭐 국힘에 맞서서 뭐 투쟁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들의 어떤 반정부파라기보다는 국내의 독점자, 뭐 재벌의 이해를 나 미제국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배계급 내 한 양분파라고 할 수 있는 것.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국민의힘이 역사적으로 가장 반동적인 세력이고 파쇼적인 양상을 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고 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정세에 따라 뭐이 정도의 차이가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민주당 역시 친미, 친자본, 반노동, 반민주, 그다음에 수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식 양당 지배 체제를 보면 혁명적인 진보 세력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죠. 그러면서 공화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뭐 유럽도 많이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그들이 사실은 노동자나 민중을 기반하면서 영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 체제가 실질적인 어떤 진보적인 변화나 내란의 위기가 이런 양당 체제 때문에 많이 공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공산당은 거의 뭐 존재감이 없고 아니 그 평화 유럽 코뮤니티 정당으로 변해버렸고 그다음에 샌더스 같은 어떤 거의 뭐 미국에서 진보 세력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왼쪽 날개로 그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이란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 내에서 자신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어떤 충성 맹세 속에서 민주당에게 진보적인 색채를 더 씌우는 한에서 존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샌더스식 진보도 사실은 되게 반공주의적이고 사실 제국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 어떤 그 그런 폭력성이나 반노동자성 이런 것들을 은폐하면서 미국 노동자 민중이 자주적으로 혁명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뭐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지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에서 그런 한국식 양당 체제도 미국식 그 양당 체제의 모델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이 토대가 한국에서 사실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양당 체제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제3지대 뭐 이런 구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친미, 친자본, 친제국주의 분단 체제를 대변하는 그 자본주의 양당 계급 지배 체제를 분쇄한다는 의미. 물론 이제 국힘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 국힘을 주되게 치면서 뭐 이렇게 전술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그래서 그 진보 진영의 그런 그 단결과 양당 체제를 타파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진보적인 민중들의 열망이 많은데 저는 뭐 이 열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진보 대단결이나 그 양당 체제 극복 이런 대중들의 열망 자체를 부정하고 그냥 혁명 세력들이 독자적 입장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혁명 세력들이 뭐 거의 뭐 존재감도 없는 상황에서 대중들이 다른 어떤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의 열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진보 대단결에 대한 원칙과
기준, 그거를 원칙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활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예전에 진보정당 운동이 됐던 것이 북에 대한 입장의 문제나 또 북핵을 둘러싸고 또 종북몰이의 문제, 그래서 뭐 이런 미제국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노동 문제로 사실 분열된 건 아니죠. 이런 것들로 사실 운동이 역사적으로 분열되기도 하고 그 진보정당 운동도 많이 분열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역사적 분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고 무조건 진보 세력들이 하나로 뭉친다고 해서 운동이 전 단결된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보 세력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하나로 단결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의 어떤 운동에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주된 어떤 모순이나 어떤 민중들의 단결의 열망을 반영해서 기본적인 어떤 요구를 가지고 그 진보 세력들이 단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민주노총이 내세웠던 진보 대단결이나 진보 대통합 논의는 기존의 진보 정당들이라고 자처하는 세력들이 몇몇이 합의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중들이나 진보적인 노동자들의 어떤 대중적인 열망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뭘 가지고 운동이 분열됐고 뭘 가지고 통일될 수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고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막 나가야 되는데 거의 그런 일이 수행되지 않아 버렸어요. 진보정당도 몇몇이 모여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 동의 안 돼, 뭐 못하겠어 막 해버리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버리는 뭐 그런 구조가 돼버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국의 그 민주노총 내세웠던 그런 진보 대단결도 당시 정의당이 사실 프레폰 정당을 정의당 중심으로 만들면서 실제 녹색당과 통합을 그렇게 그 당을 만들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진보당도 저렇게 되면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노동당도 뭐 사실은 예전부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급기야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주노총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녹색정의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층 노동자 민중과 분리돼서 뭐 신자파, 다원주의, 삼인주의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활동을 하면서 국회 3당이라는 그런 지위와 그 여론조사 결과에 취해서 진보 대당결을 거부했죠. 그다음에 뭐 그런 의원단들은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쭉 나가면서 노동자 민중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렸고 또 민주당으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당면 주적인 국민의힘과의 투쟁을 소홀히 하고 때로는 그들과 같은 행보를 취함으로써 대중적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상당히 거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낮고 그 의석 한 석도 얻을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거의 당의 약화와 분열 뭐 이런 것들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진보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함으로써 그다음부터 지역구 내에서 몇몇 그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최대 뭐 4석이나 5석, 6석까지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사실 진보당의 이러한 의회 참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전술이 아니라 전략인 것 같아요. 진보당의 집권 전략이 그걸 얘기하죠. 저도 집권 전략을 봤는데 집권 전략이 말이 됩니까? 집권이 전술이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집권이 전략이면 의회도 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주의 사고인 거죠. 그래서 진보당의 당장의 의회주의에서 성공이 운동에 장기적인 또 진보 진영의 전략적 패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보당이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경험이나 그다음에 촛불투쟁과 이후에 또 문재인이 권력 장악하고 그다음 심지어 남북관계에 문재인이 자신 스스로 합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을 깨버리고 그러면서 북에서는 반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남북 간에 또그 한미 연합훈련이 또 재개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자신이 맺었던 그 합의들을 다 깨버리고 그런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반민족적인 조치로 인해서 민주당에 가장 반발하며 싸웠던 지금 윤석열이 권력을 잡은 거죠. 그러면 남북 관계는 더 뭐 뭐 이렇게 주적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제 국면이 지금까지 심각해졌던 거죠. 이런데 사실은 민주당 자신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북에서 민족 동족 관계도 파기하고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각한 그 전쟁 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북에서 그랬지만 국힘은 말할 것 없이 민주당도 결국 통일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진보 세력들이 이런 남북 관계의 전환을 보면서 이제 진보 세력들이 좀 그동안의 어떤 양당 체제에 많이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진보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고 미군을 쫓아내고 남북 관계의 진보적 발전을 민족 자결을 가로막는 미제를 철수시켜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지 못하고 투쟁을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운동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교훈을 찾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 운동 차원에서는 아무런 그런 정세 변화로부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보정당의 비례연합 참여는 정권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되는 게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 내부도 엄청나게 분열시켜 버렸어요. 지금 집행부가 나름 압도적인 그 과반수 이상의 걸로 직선제로 당선이 됐는데 이 집행부는 진보당을 지지하는 진보 대연합 노선을 실패해 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대연합 진보당의 비례연합 참여에 대해서 그 지지하는 입장을 보면서 사실 지도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대중투쟁이 가장 우선이고 그 대중투쟁의 당면 목표는 정권을 퇴진시키고 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투쟁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거가 돼야 되는데 본말이 전도되면서 선거에 대한 어떤 방식, 선거 입장 때문에 대중운동이 완전히 분열돼 버렸어요. 지도력 다 잃어버리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눈앞의 어떤 의석 확보 이것 때문에 운동의 근본 원칙이나 장기적 원칙이 다 약화돼 버렸어요. 그 비례연합정당은 시민단체를 매개로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를 연결시키는 구조인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미국의 샌더스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에 상당히 흡수되거나 민주당의 자장 영향권 안에 그 진보 세력들이 그런 종속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을 때만이 정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자칫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는 그 지세력 전원에 대해서 지세력한테 욕을 먹거나 지지를 잃어버리거나 오히려 그 자신의 기반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당의 성공의 조건은 민주당 성공과 번영에 달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민주당이 성공 번영하면 그 성공의 대가로 떡고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 정권 퇴진 투쟁이나 이후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 근데 민주당 그전 누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세력들이 문재인하고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실패하고 반민중적 반노동자적으로 변하면 그 책임을 공동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죠. 진보 세력들이 예전에도 그 촛불 투쟁 이후에 민주당이 권력을 심지어 잡았을 때조차도 국힘이 주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을 잡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하고 싸움을 회피해버렸죠. 조국 지지하러 집회 다니고. 그래서 국힘을 먼저 제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논리로. 그럼 언제 민주당하고 싸우고 언제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그 지지 세력이 실현 보증을 할 때만이
신용을 얻어서 정치적 기반을 유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파산하면 연대 보증으로 공동으로 빚더미를 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속적인 정치 구조가 되는 거죠. 아니, 그 자주성을 생명으로 얘기하고 자주민주 통일을 생명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게 자주성인가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비례연합의 어떤 후보 선정 둘러싸고 그 시민 후보 두 명과 민주당의 진보당의 후보 한 명이 그 총머리 공세가 나오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후보 사퇴해라 요구하니까 그냥 두말 없이 사퇴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 세력들도 사후에 항변하는 걸 얘기하고 항변의 입장 성명서 내고 이런 구조 자체가 연합에서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나요? 의사결정 구조 자체도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그냥 통과하면 땡이에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의사결정 구조 자체도 사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 내에서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서름의 날을 견디고 지금 비록 굴욕적이지만 한신이 누구 가랭이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러나요? 그것처럼 5석, 6석을 얻어서 대대적으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자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거라는 공간이 뭐예요? 자신들의 그 정책 입장을 가장 민중들한테 과감하게 대대적으로 알림으로써 선전선동의 기간이고 민중들의 정치직을 높이는 기간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공간 아니에요? 그런 선거의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지 못하면서 선거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 주되게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여기 정의당의 녹색 있다 이런 쪽은 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나마 좀 반미파들이 결집해 있다고 진보당 보면 그런 반미자주 입장은 완전히 숨겨버렸어요. 나머지 기후위기 얘기하고 기후위기도 얼마 제가 글 썼지만 제국주의랑 싸우면서 싸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기후위기 얘기하고 인권 문제 얘기하고 노동을 얘기하는데 노동이라는 것도 되게 경제적, 되게 협소하게 노동을 얘기하고 노동 후보, 인권 후보,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어떤 세태의 그런 다원주의 그런 선거운동을 다원주의 관점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보당이 성공한다고 하면 정의당에서 이름만 바뀐 세력들이 진보 세력으로 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세력 교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저의 판단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진보당으로 대변되는 그런 그 10만에 육박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들을 빼고서 지금 반미 자주투쟁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들은 여전히 진보적이고 그런 투쟁들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들이 없으면 이 투쟁을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한국 사회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은 노동계급 투쟁을 열심히 하지만 반미자주 이런 투쟁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러우전 이런 거 보면 양비론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근데 이들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이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대다수 당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당원들이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 이들의 대표체인 당은 자신들의 그런 반미자주의 입장을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최대한 얘기하고 북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국가보안 철폐를 얘기하고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 적대관계로 전환됐는지 대중들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미군 철수를 얘기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노동계급의 노동상권이 왜 무력화됐는지 민주당이 그 가운데 국힘이 반노동자 정경 말할 나위 없지만 정례고제 파견제를 누가 도입했는지 얘기하고 그럼으로써 대중들이 지금 정권하고 싸워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진보 세력들을 그다음에 예전에 그 문재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그 지금의 그 권력이 들어오는지 얘기함으로써 진보 세력들이 독자적 입장을 취해서
또 대중투쟁을 주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례적인 어떤 선거 공간 내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비판을 그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하나의 입장이 돼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약간 냉소적으로 그랬어요. 지금 이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반미자주가 빠져있기 때문에 진보당이 이로써 진보대 단결이 성취가 됐다. 입장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비판한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아, 녹색정의당이 노동 얘기 안 합니까? 기후 얘기 안 하나요? 타 얘기, 여성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제기하냐 이거예요.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보 대단결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단결 안 하고 따로 나가죠? 과거의 은원들 다 잡고서 단결해야죠. 상당히 심각한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일단 우리의 원칙은 의회주의, 출세주의, 공명주의, 관료주의, 영합주의를 전면 배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회주의를 차도하기 위해서 의회에 개입해야 됩니다. 대중투쟁을 근간으로 의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의회는 대중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 됩니다. 선거에서 노동자 민중의 당면한 요구를 선전선동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원단이나 이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대표자들은 법률 타협이 아니라 그 폭로의 자본주의나 이런 그런 자본주의를 폭로하는 어떤 연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시기에 당면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결합해서 내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상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그다음에 정례오납 파견제를 나 재번 노동학법을 폐지하고 사유화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핵심 산업 국유화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사회주의 요구면서 또 당면 요구이기도 하는데 또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뭐 이런 요구를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더 내고 덜 받는, 늦게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안정적인 생활임금이 가능한 연금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의 요구지만 토지 국유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 국유화 및 민중부채를 대폭적으로 탕감해야 됩니다. 이거 자본주의 내에서도 실현 가능해요. 은행이 손해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서방 제국주의는 전쟁을 반대해야 되고, 미군 철수 및 미이란 동맹을 해체해야 됩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사드를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체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재에 대한 참여를 반대합니다. 그 다음 미국과 서방 중심의 종소외교가 아닌 자주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릭스 및 비동맹 기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반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 판사, 직선 및 소환 파면제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위 장성 및 군내 직선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 특혜를 철폐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다음 팔레스타인 학살 지원을 반대하고 지원하는 미제를 규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학살 전쟁 점령을 반대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차별 없는 하나의 국가가 건설돼야 됩니다. 그다음 역사 왜곡을 전면 중단하고 반민족적 역사 왜곡 시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요구들이 사실 수십 가지인데 이런 요구들은 뭐 지역 이나 뭐 사업장이나 뭐 특산 조건에 따라서 어떤 요구들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면서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요구들을 걸고 어, 선거 투쟁을 하고 후보 전술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중 투쟁에서 이런 요구를 걸고서 선거 투쟁 내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자 전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영희 선생님.
네. 예, 뭐,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음, 글쎄, 지금 없는데요. 그 잘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비례연합정당 둘러싸고 좀, 교포들 내부에서 뭐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아, 아, 예, 지금, 백 선생님 말씀하신 거와, 예,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었고요. 음, 일단은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진보정당으로서, 어, 가능한 일이냐라는 의문 제기가 있었고, 음, 그리고, 어, 그, 지금, 이렇게 제가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석수를 몇 석 늘린다는 게 지금 그 부르주아 양당 체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윤종호 의원인가요? 그 불타죠? 진보당의 예 그때 북부에. 포스콘가 그 연루돼 가지고 의원직이 네. 박탈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쉽게 뭐 정당도 해산을 시키는데 그리고 그렇게 의원직을 쉽게 잃게 되는 그런 그 불안한 자리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진보정당으로 위성정당에 참여해서 그것도 예전에 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당과 그 밑에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는 게 벌써 예전 일을 다 잊었냐, 뭐 기억상실증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래요. 나중에 또 뭐 기억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